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2교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 네,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문학, 네,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의 관계. 문학은 언제나 매체, 미디어를 매개로 형성되었고 또 발전해 왔습니다. 이광수의 무정, 1917년에 발표된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받고 있죠. 이 이광수의 무정은 뭐 당시 1917년에 이광수의 무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이유로 이제 보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라는 당시 신문사의 어떤 운영 방침 및 계획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신보에서 이광수의 무정처럼 계몽적인 내용의 소설이 필요했다. 네.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네. 또한 1920년대, 30년대 한국 단편 소설의 발달은 그 당시 잡지사의 발전과 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우리 한 대한민국의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때 이 문학계가 엄청 발전하게 되거든요. 특히 단편 소설이 엄청 발전하게 되는데 이 발전의 어떤 그 궤가 당시 어떤 신문이나 잡지사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 매체의 발전, 미디어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관련이 매우 깊다 이거죠. 문학의 발화 지점은 매체로 번역되기 이전에 문학적 사유가 발생하는 지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요. 이 매체로 전달되기 이전에 이미 문학이란 건 이제 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체는 이제 문학적 사유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도구일 뿐이다. 그거를 똑같이 우리가 현 시대에 비춰 보자면 이 디지털 시대에도 이제 읽기와 쓰기가 인간의 중심적인 실천으로 남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읽기와 쓰기는 뭐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읽기와 쓰기가 여전히 인간의 중심적인 실천으로 남을 것이다. 다만 읽기와 쓰기가 전자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의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디지털 시대의 문학의 역할은 기술 발전을 인간의 향상으로 선전하고 매진하며 인간과 기술의 우호적인 미래를 설계할 때 문학은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적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를 성찰하고 제어하는 비판적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문학은 디지털 매체를 배우고 그것을 새로운 생산과 수용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런 디지털 시대에 나는 그런 디지털 좋지 않아. 나는 거부할 거야. 나는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로 문학을 할 거야. 옛날이 좋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조건 좋은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어, 미디어를 성찰하고 제어하는 비판적 견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매체를 배워야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또 새로운 생산과 수익의 도구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들도 실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써서 발표하고 그렇게 했었죠. 연재를. 네. 그전에는 이제 신문에 연재를 했다면 블로그에 연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기술 발전을 인간의 향상으로 선전하고 매진하며 인간과 기술의 우호적인 미래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얘기할 때, 정말 이런 세계가 좋은 세계야? 훌륭한 세계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적 비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문학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번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 학기에 다루려고 하는 AI 리터러시도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 기술 발전이 너무 놀라워서 네. 그 AI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법적으로 제한 조치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의 위험성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걸 딱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굳이 이제 비유하여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가 지금 고속도로에 뭐 가면은 시속 100km, 뭐 110km 이렇게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제한 속도가 없다면 자동차를 만드는 그 회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자동차가 실제로는 100km, 110km 제한이 있어도 자동차가 사실은 막 200km까지 달리기도 하고 더 좋은 차들은 막 300km까지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야, 속도 제한이 없어. 지금 우리 법으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우리 자동차를 타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든다는 거죠. 야, 그러면 빨리 나라에서 자동차를 우리가 200km, 300km로 달릴 수 있게끔 만들기는 하지만, 빨리 속도 제한을 둬라. 거리에, 뭐 100km 이상 달리지 마라. 뭐 아이들이 많은 곳에 30km 이상 달리지 마라. 이런 법규 제한을 만들어야지만 이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근데 비유하자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어, 이 AI의 어떤 그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다. 네, 그걸 실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문학에서 다뤄야 된다. 실제 지금도 많이 다루고 있죠. 네, 그런 우려를 문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또 과제로 내줄 서유미 소설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소설만 봐도 우리가 그런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매체에 의해 현실이 재구성되는 원격 기술의 시대에 매체 바깥의 초월적 공간에서 영상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비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한 이 어, 미디어를 성찰하고 제어하는 비판적 견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문학은 디지털 매체를 배우고 그것을 새로운 생산과 수요 도구로 삼아야 된다. 그 매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매체 바깥에서만 있으면서 그 매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매체 안의 관점에서 매체에 직접 참여하여 매체가 촉발하고 있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회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양식으로서의 디지털 매체를 사유하면서 사용하면서 또 체험하지 못하는 한 다가올 변화의 미래에 속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문학도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양식으로서의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한 다가올 변화의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거죠. 우리 이 문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유하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장차 존재하게 될 것에 속하겠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죠. 별로 어렵지 않은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유하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장차 존재하게 될 것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거죠.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가만히 있다. 그럼 결국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내 차랑 그래서 새로운 사고의 방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문학이 이제 공개되고 문학을 향유했던 것처럼 이제는 또 신문과 어떤 잡지라는 거와 다른 또 다른 어떤 매체에 우리가 그 또 다른 매체를 새로운 사회 방식으로 삼아야겠죠. 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 배를 같이 한다,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의 상호 보완적 관계. 자, 미디어 리터러시를 문학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용하고 문학을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이해, 특히 이해 영역에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우리 반도 성인 학습자반이지만 다른 제가 학교로 가도 이렇게 이제 젊은 학생들과 이 또 성인 학습자들이 또 섞여 있는 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성인 학습자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이미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다시 그 학교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는 중고등학교 때 아주 공부를 잘한 예전에 이제 뭐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뭐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을 못했다가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이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현재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를 사실 많이 그 전에 열심히 많이 하신 분들이고 또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도 제가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해보고 과제를 내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 리터러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제가 사실 체감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는 것은 문학책을 좀 읽어라. 소설, 그리고 특히 소설을 좀 읽어라. 근데 소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좋기도 하죠. 그런데 좋아서 제가 보내드리다가도 읽기를 할 수 있는 책 중에서 소설이 가장 쉽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드라마. 예. 드라마 보면 재밌잖아요. 사실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소설은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재미있는 작가 그거를 사실은 이제 남이 찾아낼 수는 없고 자신들이 찾아내야 돼요. 나한테 맞는 작가가 누구인지, 나한테 맞는 소설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단편 소설은 짧으면 30분, 50분 정도 되니까 한 30분이면 읽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문학 작품을 향유하고 문학 작품을 독서하게 되면 이제 우리 리터러시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또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이라는 것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문학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용하고 문학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문학 작품을 한번 읽어봐라. 자,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의 관계. 최근 문학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어요. 네.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예술의 혁신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네, 발터 베냐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학은 새로운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어 예술적,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문학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디지털 기술과 같이 걷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을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 접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문학은 좀 여전히 뭐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현재 문학은 많이 또 변했고 내용 면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같이 걷고 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이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목표, 표현 부분에 있어서 자, 바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자를 작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유토피아이다. 네. 그 디지털 다매체 환경은 대중들을 작가로 만드는 이상을 실현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자, 바르트르가 한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자를 작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유토피아이다.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독자가 어떻게 작가가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뒤에서 예를 드릴 겁니다. 김동식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책을 10권 이상 냈어요. 근데 그분은 전문적으로 소설을 공부한 분이 아니고 또그 공장 노동자였어요. 다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블로그에 연재 소설 같은 거 충분히 쓸 수 있고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것도 충분히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대중들을 작가로 만드는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 우리 그 대학 그 학문 계열에서도 그 전에는 웹소설이나 웹툰, 블로그 이런 소설 같은 것들이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연구의 대상으로 가지고 가면 그 지도교수한테 엄청 혼났죠. 예. 그러나 지금은 뭐 지도교수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혼내지는 않아요. 왜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연구 영역으로 현재는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어떤 연구의 가치도 있는 거다. 옛날에는 완전 대중소설이라고 해서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 학문계에서는 지금은 또 많이 시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디지털 시대의 독자의 모습. 자, 독자들의 문학 읽기 방식이 달라졌다. 디지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경로 이동을 통해 하이퍼텍스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뭐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것도 또 클릭하면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매체 활용 능력을 가진 독자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뛰어난 수집 능력과 통찰력으로 제2의, 제3의 융합 텍스트를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 독자가 새로운 배급자이자 유통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복제, 재창작, 퍼나르기를 통해 독자는 문학의 대상이 아니라 유통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네, 유통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독자가 그래서 옛날과 같은 단순한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지털 세대의 문학은 독자들의 새로운 읽기와 쓰기에 의해 재생되고 변화될 것이다. 많은 역기능을 감수하고라도 대중의 자발적 역량을 발현시켜 독자를 예술의 생산자가 되게 하는 것, 생산자가 되게 하는 것, 그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문학 창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많은 역기능을 감수하고라도 대중의 자발적 역량을 발현시켜 독자를 예술의 생산자가 되게 하려면
되게 하고 또 그 이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문학 창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앞에도 한번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문학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용하고 문학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반이 되어야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학 형식에 대한 실험과 모색이 가능하겠죠. 반대로 문학작품 읽기 활동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능력을 또한 배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반이 되어야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학 형식, 이런 실험과 모색이 가능하게 되는데 또 문학작품 읽기 활동을 통해서 또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능력, 읽고 또 쓰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도 또한 배양할 수 있다.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볼 수 있겠네요. 자, 문학 작품의 특징인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돼서 한번 보자면 문자 언어를 통한 읽기와 쓰기 활동의 기본이 문학 작품 읽기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자극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또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학 작품이 다수 생산 유통되고 있다. 웹소설, 웹툰, 블로그 소설, 전자책, 오디오북, 팟캐스트 문학 코너. 네, 지금 오디오북 팟캐스트 문학 코너가요. 지금 아주 많습니다. 네. 아, 문학 작품 읽기의 실제, 네,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을 보내드립니다. 자, 문학과 인문학이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문학 작품을 읽을 것인가? 문학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이제 우선 되어야겠죠. 문학 작품 중에서 뭐 단편 소설, 장편 소설, 이렇게 소설을 읽기를 권합니다. 특히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도 뭐 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요.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독서 모임에서 도움을 받으면 또 좋고 오디오북이나 도서를 안내해주는 유튜브 채널 많이 있잖아요. 도움이 되겠죠. 소설 읽기를 좀 안내해드리자면 중고등 시절의 책 읽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중고등 시절의 책 읽기는 뭔가 이렇게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단편 소설부터 읽기 시작하고 매년 문학상을 발표하거든요.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김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이런 거 특히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사실 1년에 한 권만 사도 돼요. 이날 이상문학상 하게 되면은 수상작품과 후보작품이 있어요. 한 6, 7작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작품씩 읽으면 재밌는 또 작가가 있어요. 이 소설 참 재밌다. 이거 누가 썼지? 이 작가 재밌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한 작가가 이상문학상의 후보로 사실 몇 년씩 올라오거든요. 그럼 또 전년도 이상문학상 작품 보면 전년도 이상문학상지 보면 또 그 작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 여전히 재밌네. 그러면 이제 그 작가의 소설집을 또 한 권 사서 또 읽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정서와 코드에 맞는 작가가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작가의 소설집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돈을 사기가 뭐하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다 있어요. 요즘은 한국 도서관이 그 전보다는 많이 지금 좋아졌으니까 도서관 가서 또 대여해서 또 읽어볼 수도 있고 읽다가 보면은 이 책은 내가 좀 소장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중고시장도 매우 잘 되어 있거든요. 중고시장도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값이 비싸지 않아요.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소설책들과 좀 친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을 먼저 같이 추천해 드립니다. 82년생 김정이라는 작품, 소설 작품은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영화 보고 이것도 같이 보고 또 영화를 보면서 또 뭐가 또 다른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만들기도 있고 네, 우아한 거짓말,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경우 이런 거.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경우는 김영하 소설가의 소설인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영화 나왔었죠. 영화를 보기 전에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한참 지나서 소설을 읽으면 좋고 또, 음, 또 이제 소설이 너무 어려울 때는 영화를 또 봐서 영화는 그나마 좀 쉽게 대중적으로 좀 쉽게 나오는 거니까요. 영화를 봐서 거기서 좀 내용을 이해하고 또 소설을 또 읽어도 되고 그렇게 교차 읽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 소설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김동식 소설가가 있어요. 초단편 소설 작가인데 네, 이분은 소설 교육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공장 노동자였어요. 공장 노동자. 공장 노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회색 인간이라는 걸 써서 데뷔를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소설 세계를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초단편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명명했고 이 사람이 초단편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소설집을 제가 아는 데까지가 10권이 나왔어요. 10권. 그리고 뭐 김동식 소설집으로 토론하기 또 초단편 소설 쓰기 이런 책도 추가적으로 더 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김동식 소설가 이분도 소설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공간 노동자였는데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쓰고자 하는 좀 의욕 있는 사람들은 어, 충분히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제목부터가 벌써 초단편 소설이잖아요. 길지가 않아요. 짧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번 수업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5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